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4,200선까지 급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6% 급락하며 장중 3,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까지 동반 하락하자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동 매도 주문을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6분 만에 4,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4% 넘게 하락하며 3,900선까지 다가갔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줄줄이 폭락하자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등락이 현물 시장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자 한국거래소는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사이드카 조치에도 외국인의 투매가 계속되면서 3,90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오후 들어 4,000포인트를 되찾았지만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4,004.42로 마감하며 가까스로 4,0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5% 넘게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해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블랙 먼데이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5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두 종목은 장중 각각 8%, 9% 빠졌다가 10만 원대와 5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자. 근데 그 대상은 당연히 시총 1, 2등 기업이죠. 이들 또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미 투자자금 유출의 달러 강세 기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까지 맞물리며 1,500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채 장이 마감한 걸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홍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여야 반응이 엇갈렸군요. 네, 먼저 민주당은 코스피가 한때 4,000선이 무너지자 흔히 숨고르기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등락을 반복할 거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만 붕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사실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치적 상징인 코스피 5천 숫자에 집착한다면서 그 끝은 언론 입틀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은 코스피 4천이 무너지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며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선 붕괴, 급락 같은 단어는 쓰지 못하는 거냐며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정책 목표가 되는 순간 자본시장은 왜곡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은 주가가 아닌 경제 체력에서 비롯된다면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 악법부터 즉시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 오늘 시작됐지요? 네, 국회 예결위는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열고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측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확장 재정이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불리한 경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 측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과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대인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아침 회의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AI에도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예산답게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재해재난 예산 등까지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루어진 예산이라고 호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때 대폭 삭감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따뜻함도 돋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소비 쿠폰 발행과 관세 협상 실패 등이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재정 살포 예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전국에 막이 올랐지만 이번 주까지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에선 내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성역이냐며 이 대통령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스토커처럼 집착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건진법사한테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통일교 관련 대가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미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았다고 시인한 게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수 자체가 없었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건데, 다만 김 씨 측은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의 공소장에 통일교 측이 가방 2개와 목걸이 1개 등 모두 8,200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3차례에 걸쳐 건넸다고 적었는데요. 변호인단은 김 씨가 전 씨의 설득으로 가방을 받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다가 전 씨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통일교 측 선물에 실물을 확보한 특검이 사용감이 있었다고 한 부분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또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은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예, 김건희 씨 측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이 뭡니까? 네, 먼저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성배 씨가 진술을 바꾸고 앞서 돌려받은 물건을 특검에 제출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입니다. 또 보석신문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김건희 씨 측은 그제 7월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김 씨의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늘 법원에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증인을 재판에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게 접촉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검은 또 김 씨 측 입장 변화에 대해선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공판에서 최선을 다해 다퉈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김건희 씨 재판에선 전성배 씨 측이 준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을 당시 샤넬 매장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오려고 했는데요. 김 씨 측이 돌연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증인 신청이 철회돼 오후 재판은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에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오후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본인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면서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이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입니다. 오늘 오후 재판에서는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문건에 서명을 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목소리의 주인이 한 전 총리인지는 확실치 않고 서명 요구에 항의하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떠난 뒤에 한 전 총리가 서명과 관련해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대신 대통령실 CCTV 등 관련한 증거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은 모두 불발됐죠? 네,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김태호 의원과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잡혀 있었는데 두 의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서 의원은 아무런 고지 없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철회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라 두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오는 19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표결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약 3년 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결심 공판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 전 실장 외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경우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책이 가장 무거운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은 채 기획수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난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고 이대준 씨 사건 발생 2년 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숨지자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동조해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대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서 전 실장 등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거라고 결론 냈는데요. 하지만 서 전 실장 등은 은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뿐 단정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아직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남은 가운데 법원의 1심 선고 일정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상향돼서 최대 5년에 이르는 소득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2025년 내에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5년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후 빈곤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더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마지막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들은 은퇴와 동시에 빈곤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시급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독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제철소와 건설 현장 등 포스코 관련 사업장에서 노동자 6명이 중대재해로 숨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사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 작업을 준비하던 협력업체 작업자 4명이 쓰러졌습니다. 사고는 공장 밖에서 일어났고 유독가스가 누출돼 이를 들이마신 거로 추정됩니다. 구급차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50대 노동자 1명이 이송 중 중태에 빠졌다가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신 가스는 불산이나 질산가스로 추정되는데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스코 측은 산해 소방대를 동원해 흡착포 등으로 독성물질 제거에 나섰고 여의치 않자 2시간 뒤 소방당국에 신고해 함께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만 6명이 포스코 관련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는데요. 포스코의 산업재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7월이었습니다.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천공기에 끼어 숨진 겁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 1월에는 경남 김해, 4월에는 경기 광명과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등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랐던 사실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이 직접 안전진단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혁신 계획을 내놓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다시 한번 중대재해가 잇따르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던 이 남성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당시 서 씨의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로 돌진했는데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했던 모녀를 덮친 뒤 20m쯤 떨어진 풀숲에서야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30대의 딸 역시 무릎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관광을 위해 한국으로 찾은 여행 첫날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차가 인도를 지나서 잔디밭에 갑자기 엉뚱한 데 서 있으니 이거 사고구나 그렇게 느꼈죠. 저도 막 떨리고 막 겁났었죠. 서 씨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1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장례 절차는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YTN 사례도 언급하며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와 함께 원상회복 방안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으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특정 매각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매각 사례를 콕 집어 거론한 것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나 특혜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감에선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을 보도한 YTN에 대해 김건희 씨가 복수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연락이 드리죠.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이라며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ENT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YTN 지분 매각 입찰에는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통일교축, 글로벌피스재단 등 3곳이 참여했는데 유진 측은 총 3,199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써내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2인 체제로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어제 법무부에 보냈는데요. 오늘 법무부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컷오프 결정에 반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은 지난달 후보 면접이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그로 인해 부당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청래 대표가 책임지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친이재명계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원 주권 기조에 따라 부산시당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다며 당내에 친명이나 비명 등 별도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8월까지만 취사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 중랑, 강북, 도봉, 금천과 경기도 4개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이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9개월 국정평가 성격을 띈 첫 일반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며 첫 무슬림 뉴욕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도 주지사 선거가 열려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로 공화당과 갈등 중인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사상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된 인도계 30대 진보 성향의 정치인 조란 맘다니.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뉴욕 주지사를 지낸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습니다. And it is time to finally respond with the urgency that New Yorkers deserve. An urgency
that reckons with these same New Yorkers having had to face rent hike after rent hike year after year. 시민들은 새 시장이 살인적인 물가로 악명 높은 뉴욕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Affordable housing is very important. I think that child care is a legitimately very important topic. Number one, safety, and then bringing businesses back here, and also, allowing people to live in this difficult city.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에 대한 지원금을 끊겠다면서 당선 저지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고 맘다니와 만날 것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Here's the good news. He's got to go through the White House. Yeah, I'll speak to him.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나란히 공화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향해 공화당에 투표하면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고 설득했지만 민심은 냉랭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국 민심의 경고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에서 예산안 처리가 계속 불발되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대화하는 대신 의회 규칙을 바꿔서라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 사태가 36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장 기록을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임시 예산안 표결은 찬성 54대 반대 44로 가결 기준인 60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It's hard to explain. I still don't know exactly what it is they want. We've been asking for months for Trump to get involved, and he hasn't been.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의 무급 휴직이 길어지고 항공 관제사 부족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과 결항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이 바닥나면서 무료 급식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Really been rushing our food pantries, and our food pantry partners have been sharing with us that they've been running out of food.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주지사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과 대화에 나설 뜻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상원 규칙을 변경하는 이른바 핵 옵션으로 필리버스터를 없애 공화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Feels really strongly about this. Republicans need to play tough and they need to play smart, and the filibuster is one means to doing that. 핵 옵션은 상원의 협치 문화를 파괴하는 데다 향후 다수당이 바뀔 것까지 고려하면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 미국 최대 여행 성수기인 추수감사절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셧다운 대치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현역 해군 병사가 휴가 중에 해외를 오가며 몰래 마약을 들여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사 등이 국내로 반입한 각종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70여 명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급히 달려가는 경찰 수사관들. 한낮 추격전 끝에 남성이 결국 붙잡힙니다.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하는 남성. 신문지 안에선 주사기가 나오고 지갑 속에선 마약이 담긴 봉지들이 발견됩니다. 마약 사범들이 검거되는 모습인데 이들이 투약한 대마 등을 들여온 건 다름 아닌 20살 해군 병사와 그의 친구 등이었습니다. 해군 상병 A씨는 지난 4월 휴가 중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에게 액상 대마를 받아왔습니다. 태국 마약상과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한 대를 부대로 몰래 가져왔고 지휘관 허락도 없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A 상병의 제안을 받은 친구까지 태국에 가서 대마 10kg을 여행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밀수한 마약은 모두 24,000명분.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유통책에게 건네진 뒤 논밭 등에 숨겨놨다가 은밀히 팔렸습니다. 해군 상병을 비롯해 밀수와 판매, 투약까지 모두 76명이 붙잡혔는데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한 10명은 관련 전과가 없는 20, 30대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유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능숙하고 여행객으로 가장하기 쉬운 젊은 세대들이 돈벌이를 위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통상 마약을 투약하다가 공급책으로 활동하는 예전 방식과 달리 이제 단순 돈벌이를 위해 관련 범행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해외 유명 세일 시즌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가 다가오면서 해외 직구도 늘고 있습니다. 불법 수입품 단속 강화에 나선 관세청이 이른바 짝퉁 제품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명품 브랜드를 따라 만든 귀금속에서 최근 인기가 높은 라부부 캐릭터까지 모두 불법으로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된 이른바 짝퉁 제품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0만 전 넘게 적발됐습니다. 국내로 수입한 물품 중 총 60만 6,443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95%인 57만 점이 중국산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베트남산은 2.2%에 그쳤습니다. 이 중 몸에 닿는 장신구 250점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2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된 가짜 장신구의 57%에서는 납입 기준치의 최대 4,600배, 카드뮴은 120배 넘게 나왔습니다. 라부부 키링의 경우 조사 대상 5개 중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이 정품, 이 제품이 가품입니다. 이 가품의 경우 얼굴 부위를 만져보면 훨씬 더 부드러운데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안전기준치의 340배가 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내분비계 교란 때문에 생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세청은 올해 해외 직구 규모가 2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소비자에게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에 경각심을 가지고 구매를 자제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낮 1시 10분쯤 서울 남부지검에 영등포 경찰서장과 전 수사 이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소환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경찰 조사의 상당수는 엉터리였고 체포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자신의 경우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민간업자 김 씨는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어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와 전 전략기획실장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달 1심 선고 당일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학업이나 육아 같은 사정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7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8월 기준 육아나 가사 등의 사정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64만 10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었음 이유는 연령층마다 달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3명꼴로 1년 새 3.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모자라거나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 외 연령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이직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쉬었음 청년으로 남아있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1년 안에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인구는 330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는 33만 1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사업 시작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업자금 조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을 내다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알114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458명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한 결과 52%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알114는 상승 전망 비율이 2021년 하반기 조사 때 6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와 기업을 또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이 불발된 뒤에 대북 제재를 잇따라 내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불법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대북 제재를 피해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불법 공작으로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겁니다.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암호화폐 530만 달러, 우리 돈 76억 5천여만 원 이상을 관리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정보기술기업인 조선 만경대 컴퓨터기술회사와 대표 우영수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에서 인력 파견팀을 운영했다 적발됐습니다. 유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과의 제재 회피를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 5명도 미국이 제재한 여러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송금 등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과 국제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년간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등 30억 달러, 4조 3천억 원 이상을 탈취했고 진화된 악성 코드 등 첨단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회동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무산된 직후 대북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Well, we have sanctions. Well,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앞서 미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에 대해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유엔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제재로 압박하며 협상력을 높이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내년도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가 공시되면서 FA 시장에 막이 열렸습니다. 기아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과 KT, 두산이 나란히 4명으로 FA 자격을 갖춘 선수는 모두 30명입니다. KT 외야수 강백호와 기아 내야수 박찬호가 최대어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 시리즈에서 명승부를 펼쳤던 LG 김현수, 박혜민과 한화 손아섭, 김범수가 포함됐습니다. 노동계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에 입법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경영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내 처리 방침을 공고히 해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를 찾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65세로 정년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에 올해한 입법을 내걸었던 점을 상기하며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관련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완고한 경영계와 대타협을 바라긴 어려워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년과 연결하는 것은 자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앞서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방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 등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입니다.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보완책 없는 노동시장 재편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행된 60세로 정년 연장이 대중소기업 격차를 심화했고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입니다. 노동계의 입법 촉구와 정부 여당의 법제화 속도전 과정에서 65세 정년 연장안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4,200선까지 치솟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6% 급락하며 장중 3,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까지 동반 하락하자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동 매도 주문을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6분 만에 4,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4% 넘게 하락하며 3,900선까지 다가갔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줄줄이 폭락하자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등락이 현물 시장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자 한국거래소는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사이드카 조치에도 외국인의 투매가 계속되면서 3,90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오후 들어 4,000포인트를 되찾았지만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4,004.42로 마감하며 가까스로 4,0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5% 넘게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해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블랙 먼데이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5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두 종목은 장중 각각 8%, 9% 빠졌다가 10만 원대와 5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자. 근데 그 대상은 당연히 시총 1, 2등 기업이죠. 이들도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미 투자자금 유출의 달러 강세 기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까지 맞물리며 1,500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면서 통일교의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김 씨 6번째 공판이 시작하기 직전 갑작스레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전 씨 설득에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는 건데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전 씨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달 사실을 실토한 지 12일 만에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다만 김 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면서 청탁이나 대가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의 청탁은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한 데다 김 씨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 권한과도 무관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일부지만 자백을 한다면 다행이라며 김 씨가 인정하지 않은 목걸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해당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봐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씨가 갑작스레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배경에 앞서 신청한 보석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입장문 낸 배경이라도 좀 여쭤볼 수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입장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재판부는 이번 달 안에 피고인 최종 의견까지 듣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도 올해 안에 열릴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의 선물을 애초에 받은 적 없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자 김 씨도 결국 일부를 인정한 겁니다. 김 씨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는 지금까지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른바 배달 사고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유지하기 힘든 정황이 여러 나왔습니다. 김 씨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찾아 가방을 다른 가방과 신발 등으로 바꿔간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전 씨도 김 씨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목걸이와 가방 등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도 결국 수수 사실을 일부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통일교 측 말고도 청탁과 함께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건넸다는 이른바 나토 3종 장신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부기가 대표적입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상황에서 나머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김 씨 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 요청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가결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가 연락이 닿지 않고 소환장도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은 본인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면목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는 변전실 화재로 이번 주 임시 휴업하게 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입니다. 주택 1층 깨진 창문 밖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납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면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10여 명은 대피했지만 1층에 살던 30대 남녀 부부는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된 전기 이륜차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곧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오전 10시 10분쯤엔 대전 목동의 한 초등학교 변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당국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등 750여 명도 급히 대피해야 했는데 화재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학교 측은 임시 휴업 조치를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차이툰 범죄단지에 있는 리딩방 사기 조직의 거점입니다. 해당 조직은 한국인 텔레마케터를 모집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투자로 300% 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활용했는데 피해자 84명으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이 모두 1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2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남은 공범 9명과 중국인 총책 등을 뒤쫓고 있습니다. YTN 이순엽입니다. 지난 1일 새벽 충남 공주의 한 야산에서 고교생 7명이 동급생 A군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은 A군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있던 가해 학생 7명과 목격자 7명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역 내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도망친 추가 가해 학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걸 두고 아슬아슬한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예산 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시정연설은 국민의힘 107석이 텅 빈 채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거라며 사실상 탄핵까지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해산감이라며 위헌정당 심판 가능성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제1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여긴 적 있느냐며 재판받지 않고 버티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철회했다지만 지상과제인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도록 방향을 튼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죄를 없애야 끝납니다.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야의 날선 표정 속에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자 민생과 복지까지 두루 챙겼다고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내년도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 프로젝트 반응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양당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예산안 공청회에선 전년 대비 8% 넘게 증가한 예산안을 두고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가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728조 슈퍼 예산안 열차가 출발한 가운데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국제적 제약이 따르는 해결료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미국 내 건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별도 협정을 통해서 국내에서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외교적 과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페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협력하겠다며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만큼 최선을 다해 돕겠지만 미국 정부 안에서도 협상 상대가 더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And then as far as the details of approval, that's a little bit outside my lane. So I'm happy to not have to necessarily deal with every aspect of how that gets negotiated. But 실제 한미 국방장관 회의 이후 예정됐던 관세 안보 분야 팩트시트와 공동성명 발표도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율이 안 돼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군사적 목적의 해결료 사용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 협정과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그 협정 이런 문제들이 좀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정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미국을 설득한다 해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증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연료를 정말 평화적 목적으로만 쓰는 건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미국, 영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호주도 쇠락한 미국 조선업과 IAEA와의 협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Nuclear power, not nuclear armed. Australia is a proud non-nuclear weapon state and is committed to stay that way. 여기에 우리나라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는 미국 필리 조선소를 활용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면 국내 건조가 합당하다면서도 한미 간 조율할 사안이 많아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잠수함 예산을 편성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9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를 현지 시간 10일에 시행키로 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10일부터 발효시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57%에서 47%로 내려갑니다.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는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면화에 부과한 15% 추가 관세와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등에 매긴 10% 추가 관세를 10일 오후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아울러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 대미 추가 관세율도 10일부터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지으면서 여러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건설 비용을 개인과 기업들이 부담하면서 대가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모든 일을 사업가 시각에서 보는 트럼프에겐 백악관 연회장 건설도 부동산 사업입니다. You probably hear the beautiful sound of construction to the back. You hear that sound? Oh, that's music to my ears. I love that sound. Other people don't like it. I love it, Josh. I think when I hear that sound, it reminds me of money. 백악관 동관 이스트 윙을 철거하고 8,360제곱미터 규모의 화려한 연회장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규모가 커지면서 건설비는 3억 달러 수준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기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It's being paid for 100% by me and some friends of mine, donors to it. The government's paying absolutely nothing. 트럼프는 신축 자금을 모금하는 만찬을 열었습니다. 애플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같은 기술 기업이 많았습니다. 방산 기업 로키드 마틴은 물론 가상화폐와 건설, 금융업계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You've been so generous in your contributions, very substantial money, fully financed. It's fully taken care of now, and in fact, we'll have money left over. 트럼프의 지지자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았거나 규제 완화 등 바라는 것이 있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유튜브 측은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 합의금의 일환으로 2,200만 달러를 낼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자금 조달 방식에 우려를 표합니다. 백악관과 대통령에 대한 접근권을 팔았다는 지적입니다. Trump is trying to rob taxpayers of $230 million to continue to line his pockets. 트럼프는 돈을 받고 영향력을 주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그 한계를 실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선 자금 기부를 대가로 백악관 객실 가운데 하나인 링컨 침실 숙박권을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된 게 지금 1년 3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장 초반에 이제 4천 지수가 붕괴되면서 아마 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붕괴라는 표현을 조금 이게 일시적 조정일 수 있는데 조금 좀 자제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대변인께서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말도 마음대로 못하냐, 왜 이런 표현까지 통제하려고 드느냐 이런 이제 설전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장 마감 즈음에는 다시 4천선을 회복해서 이제 오전에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실은 뭐 에이펙 특수나 이런 거를 타고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한시적인 조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반도체주가 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도체주에 상당한 호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주가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인데 그러니까 일시적 등락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하락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오전에 좀 충격이 있었고 그에 따라 사이드카 발동까지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붕괴라는 표현 좀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용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그 용어까지 통제하려 하느냐라는 이제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민주당에서 용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혼선을 많이 야기하는 그런 좀 전략을 많이 써왔었습니다. 지난번에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 나왔을 때 내란 특별재판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내란 전용 재판부라고 불러달라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도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국정안정법이라고 또 불러달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요 오늘 하루에만 6%가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건데 이거는 붕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3,900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거를 붕괴가 아닌 숨고르기라고 표현하는 거 저는요 이건 언론에 대한 통제 또는 편집권의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모 방송국의 본부장을 국감 도중에 퇴장시켜서 언론의 독립과 편집권의 침해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어떤 딱 지적을 해가지고 요 용어만 써라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독립권 그리고 편집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권대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B2를 두고서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담보대출은 안 되고 빚 내서 투자하는 건 주식 투자하는 건 권장하는 거네. 이렇게 반발했더라고요. 부적절한 발언이죠. 어쨌든 우리 지금 주식시장의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좋고 때문에 이제 이 투자를 좀 촉진하는 그런 데다가 현 정부의 정책이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있는 유동자금을 좀 빼서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 이런 머니무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라라고 들릴 수 있는 그래서 B2가 어떻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을 해왔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 차원에서도 빚 내서 집 사라는 게 그다지 이렇게 좋은 이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 내서 주식 사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금융위원장이 우리 주식시장의 전망을 밝게 전망하고 일종의 이제 투자 촉진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만은 분명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런 발언은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는 바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안 들어갈 지역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정당한 행정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치를 유리한 쪽으로 이제 고의로 선택해가지고 한쪽을 빼고 특정 개월수를 빼고 특정 달을 집어넣어가지고 투기 허가 지역으로 투기 거래 허가 지역으로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지난 정부에서 봤던 거와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 정부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었고요.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 경제성도 조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지난 정부에서도 통계
국민에 신뢰를 줘야 되는 그런 통계 수치들을 조작해가지고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조정지역 8곳을 위법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특정 다른 빼고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이건 행정소송감이고 이건 위법사항이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억울하게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손해를 보는 서민들에게 무엇으로 피해를 복구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이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간에 어떤 특정 달을 뺐다면 이제 그런 그 지적이 할 수 있는데 이 6, 7, 8 3개월 통계를 감안해서 부동산 대책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왜 9월달 통계? 9월달 통계는 이 광역시도 소비자 물가 1.3배 이내에 있는데 주가 상승률이 왜 그건 참고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2월 다음 달 15일 날 그 통계가 발표되는데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9월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대책을 만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그 조작하기 위해서 뺀 게 아니다라고 오늘 해명을 했고요. 물론 뭐 개혁신당에서 소송을 낸다면 저 소송이 수용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정부 해명대로라면은 저 소송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대통령 재판중재법을 놓고서 당정 엇박자 논란이 분출됐는데 오늘 친명계 원외인사인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내가 친명계라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린다 이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결자 해제하라고 말했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정청래 당 대표에게 결자 해제라는 말은 거취를 언급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에서 물러나라, 사퇴까지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동철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 18번째로 인재 영입 인사로 영입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대학교 교수죠. 그리고 민주당에 있으면서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함께 설계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동의대 교수인데 본인이 동의를 안 해줬어요. 본인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컷오프 시킨다는 것. 더군다나 정청래 당대표는 컷오프 없이 100% 경선이라는 말을 누누이 여러 번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아무래도 내가 친명이다 보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할 때 내가 정청래 대표가 시킨 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컷오프 시켜가지고 아예 이제 그 부산시대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먼저 손을 쓴 게 아닌가라고 추측한 거고 저는 정당하게 본인이 좀 항의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한민수 의원의 경우는 당정대 관계가 S급이라고 어제 정청래 대표의 그런 말을 인용해서 또 S급이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 친명계 배제 논란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좀 한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당내에서 뭐 계파 간의 논란을 빚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에이펙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 과정에서 뭐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도 상당히 있었고 그걸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건가 이런 어떤 뭐 입법을 비롯한 정책적 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될 때 광역시도당 위원장 뭐 컷오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뭐 친명이어서 그렇다, 뭐 아니어서 그렇다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금 지금 시기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민수 대변인이 오늘 그 얘기를 한 거는 저 광역시도당, 그 부산시당 위원장 컷오프 때문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좀 이견이 노출됐잖아요. 소통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나와서 당을 향해서 좀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할까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이 당 대통령실 간의 소통이 불충분한 거 아니냐. 내지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가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약간 봉합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차례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이나 그 정무적인 어떤 판단의 공유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이 여권 지지층이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뭐 정부조직법 야합 논란 때도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다 뒤집어 씌우더니 지금 재판중재법 논란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한테 뒤집어 씌우냐면서 정청래 대표를 좀 비난을 했고
그런가 하면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욕하는 사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몸인 듯하지만 서로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갈등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갈등은 이제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요, 내년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지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내년 당대표 연임에 성공할 수 있고요. 당대표 연임해야지 그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본인을 본인의 친정 체제로 당을 체질 변화시키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 중심으로 지금 시당위원장이라든가 저렇게 지역위원장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개딸되는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다르죠. 본인의 국정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대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간당간당 합니다.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면서도 지금 50% 초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화영 시제 3심 확정 판결에서도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104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400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종 이제 비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몇백 차례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 재판의 주인공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지요. 여론을 굉장히 반대시킬 그런 데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와는 계속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 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 중지법을 한 해 만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입니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입제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유죄 확정 시에 국민의힘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 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위헌 정당 해산의 길을 가느냐 두 갈래의 길 위에 국민의힘이 서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는데 이렇게 법률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당 해산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어쨌든 계엄해제 표결을 앞두고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면서 혼선을 초래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1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총장에 오지 않았는데 그 계엄 선포 직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모종의 지시를 받고 계엄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게 특검이 혐의를 두고 영장 청구까지 한 건데요. 만약 그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속되는 사태가 온다면 물론 구속이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혐의가 있다는 걸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이제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해질 거고 자칫 이게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될지 안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이 곧 유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구속됐다고 해서 그
그게 곧 이제 위헌정당 그 해산심판 청구로 이어질지 여권에서 그런 판단을 할지, 물론 지금 이제 정치적 주장을 그렇게 하고 그런 정치 공세를 하는 거하고 실제 실행에 착수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에 그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만약 계엄에 부하 수행한 그런 혐의가 뚜렷해진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있는데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다지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그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이제 그런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이게 뭐 넘겨짚을 문제는 아니고 일단 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문제에 대해서도 또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일부 이제 특정 계파에서 나온 얘기이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결 방해를 이제 특검에서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이 혐의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표결을 방해하면 방해를 당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표결을 하고 싶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표결을 못해서라고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 방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결 장애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직권 남용,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의총이라든가 또 이제 본회의자라든가 뭐 이런 장소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혼선을 줬다라는 이런 의미인 건데 직권 남용 혐의도 결국 그 혐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혐의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겁니까? 구속시키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작년 12월에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 혐의에 대해서 소상히 다 소명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도 제출했고 이번에 또 특검에서도 성실하게 나갔었고요. 23시간 연속으로 또 수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누가 한 명은 걸려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낚시 바늘 같은 그런 성격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딱 찍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표결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삼권분립 붕괴를 맛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던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법원의 뭐 영장심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특검이 어쨌든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단지 국회의원의 표결을 불참했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당 지도부로서 어쨌든 계엄이라는 위헌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이제 주된 의혹이고 혐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특검에서 그 영장에 다 공개하지 않은 그런 어떤 뭐 증거랄까요? 내지는 영장 청구에까지 이르게 된 어떤 판단의 근거, 이런 거를 갖고 있고 제시할 수도 있다. 통상 영장의 모든 내용을 다 적시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이제 패를 다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서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특검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뭐 압수수색도 했고 여러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하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 물류 회사 중 한 곳인 UPS의 화물기가 미국의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반경 8km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이 확인됐고 피해 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활주로에서 막 떠오른 화물기 왼쪽 날개에 불이 붙었습니다. 잠시 뒤 화물기는 추락했고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후 세계 최대 물류 회사 중 한 곳인 UPS의 화물기가 추락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여러 명 보고됐습니다. 항공기 연료를 포함해 폭발 가능 물질 때문에 구조와 수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항 반경 8km 이내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Do not go to the crash site. You will put people in danger. You will put yourself in danger. There may be people that still need to be rescued. 추락한 화물기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공항에서
하와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맥도널 더글라스 MD-11 기종으로 1991년에 제작됐으며 사고 당일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빌 공항 인근 포드 공장이 정전됐고 다른 업체들의 피해도 파악되고 있다고 켄터키 주 정부는 밝혔습니다. Because of the nature of these facilities, it may be some time before we can account for everyone or know that no one else was on the grounds. 루이빌 공항에는 UPS의 세계 최대 포장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시간당 40만 개 이상의 소포를 분류하고 하루 300편의 항공편이 운항되는 곳입니다. 주요 고객사에 아마존과 월마트, 미국 우체국 등이 있어서 연쇄적인 대규모 배송 차질 우려도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곰 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자 결국 자위대까지 동원됐습니다. 곰을 퇴치하기 위한 엽사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그나마도 수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대응이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갑작스런 곰의 공격을 받아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온 곰에게 습격을 받는 사례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됐습니다. 近所さんも来てからまさか俺咲くと思わなかった。まさかくらいで一瞬だからわかんなかった。 일본에서 올해 들어 곰에 의한 인명 피해는 100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까지 사망자만 13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인명 피해 82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망자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23년 6명의 2배입니다. 하지만 수렵 면허 소지자는 1975년 52만 명에서 2020년도에 22만 명으로 절반 아래로 줄어드는 등 포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6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やっぱりその耳が聞こえなくなってくるとか、そのハンターにすると一番大切な部分が弱くなってしまう。だから藪の中でゴソゴソ動いているクマっていうのは音でしか判断できないんですよ。 최근 곰들은 주택, 관공서,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 영역에 나타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곰의 출몰 건수는 29,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 늘었고 포획된 곰도 6천여 마리로 이 또한 역대 최다입니다. 日々ですね、多くの地域でクマが人里に侵入し、クマによる人身被害が増大する中で、クマ被害対策は待ったなしの状況となっています。 곰의 공격으로 60명이 다치고 4명이 숨진 아키타 현에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육상 자위대가 투입됐습니다. 투입된 자위대는 우선 덫설치와 포획된 곰의 운반 등 후방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만 자위대 임무 특성상 장기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곰 퇴치 방안을 찾기 위한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약물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 씨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논현동에서 공황장애 약물을 먹고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 소재 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 인사 지침을 개정해서 내년도 7급 공무원 선발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역 소재 대학별 추천 몫은 기본 8명의 대학 정원에 비례해서 추가할 수 있었는데 인사처는 정원 1000명당 1명씩 늘릴 수 있던 규정을 500명당 1명씩 늘릴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또 최대 12명으로 제한했던 추천 인원 상한도 폐지해 추천 기회를 늘렸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합격 기원 선물과 격려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4일 특별 주문 제작한 합격 기원 과자 세트와 직접 작성한 격려 편지를 임직원 가족인 수험생 4,30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21년째 수능 선물과 격려 편지를 임직원 자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박물관 뒤편 산책로를 따라서 야외 석조물 정원인 모두의 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정원에는 고 이건희 선대 삼성 회장과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유산과 유물 2만 3천여 점 가운데 석조물 257점을 모았습니다.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약 6m 높이의 5층 석탑,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석조 열애 좌상, 불교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인왕상 조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모두의 정원과 연계한 전시도 기획했는데 알록달록 동자상 전시에는 동자석 복제품 4점과 목조 동자상 4점을 선보였습니다. 충남 금산은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 인삼의 본고장입니다. 네, 2년 전 세계 인삼 수도임을 선포하고 인삼과 약초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범인 충남 금산 군수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세계 인삼 수도 금산의 박범인 군수입니다. 네. 지금 3년 넘게 지금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오셨는데 예. 가장 주요한 추진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23년 12월에 금산 군정 사상 가장 큰 예산 규모인 1조 5천억의 양수 발전소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연간 한 1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한 50년 정도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 금산은 한때는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는데 반대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그 충남에서 군중에는 유일하게 교육발전 특구 시범적으로 선정이 돼서요. 공교육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인삼의 고장으로서 인삼 산업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세계 인삼 수도도 선포했고 또 인삼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격상시켜서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귀농 귀촌의 인기 지역으로서 많은 도시분들이 우리 금산으로 이주한 것이 기억에 남는 성과들이 되겠습니다. 예, 금산 인삼의 세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인삼 산업의 세계화의 맨 선봉에 금산 세계 인삼 축제가 있는데요. 금년 9월 22일 날 미국에서 세계 축제 협회가 개최하는 피너클 어워드 시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64개 종목의 그 시상이 있었는데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 금산 인삼 축제가 금상 3개, 은상 하나, 동상 2개를 획득하면서 대한민국 출전 축제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또 세계에서 10개밖에 지정이 되지 않는 세계 축제 도시에 우리 금산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 인삼 축제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산군이 매년 10월 23일을 금산 인삼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같은 날을 한국 인삼의 날로 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세계 인삼 수도 금산의 그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요. 그리고 또 인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10월 23일을 금산 인삼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요. 또 우리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 캘리포니아 주의 하원 의회가 우리와 같이 매년 10월 23일을 K 진생 데이로 제정할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기념 행사가 지난 10월 16일 날 LA 한인 축제 개막식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 금산과 금산 인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해서 좋은 반응을 이렇게 얻었는데요. 앞으로 이 진생데이의 그 제정은 우리 인삼 산업의 세계화에 큰 그 기여가 될 걸로 보고 세계화에 그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삼이 몸에 좋다는 건 뭐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금산 인삼은 어떤 점이 특별한 겁니까? 예, 먼저 우리 그 한국 인삼의 학명이요.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입니다. 만병통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 몸을 튼튼하게 그리고 또 우리의 정신을 맑게 그리고 피부를 빛나게 해주는 대한민국의 명품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금산 인삼은 정말 우수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1500년 전에 그 중국 양나라의 도홍경이라는 분이 쓴 그 명의별록이라는 의학서에 보면 백제삼은 몸집은 작지만 희고 단단하다. 이에 비해서 블라블라 지역의 인삼은 몸집은 크지만 허하고 연해서 백제삼만 못하다는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 백제삼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 우리 금산 인삼이고요. 그리고 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삼을 생산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 금산의 그 전통 인삼 농법 하나만 2018년도에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이렇게 된 데는 우리 금산이 그 하늘로부터 얻은 특별한 토양과 좋은 물과 일교차가 큰 기후에 또 세계 최고의 재배 기술이 접목이 됐기 때문에 금산 인삼이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계 인삼 산업에 있어서 재배와 가공과 유통과 문화 이벤트 분야에서 그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금산입니다. 네, 이런 걸 감안해서 23년 10월에 금산이 세계 인삼 수도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잘못된 상식을 좀 이렇게 고쳐 주십사 하는 그 생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삼과 홍삼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정말 잘못된 상식이고요. 인삼이 그 대표 명사고요. 그 인삼 속에 홍삼과 백삼과 흑삼과 수삼이 있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인삼이 되게 유명한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산 인삼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인삼이 주로 이제 약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맛이 쓰고 먹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지금 그 선호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삼의 활용 영역을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피부를 그 윤기나게 해주는 미용 상품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분야의 우수한 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그 신상품 품평회를 합니다. 금년도에 그 아주 그 수상을 한 이런 그 제품들이 인삼 축제 기간 중에 개최된 국제 인삼 교역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또 그 인삼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 뉴욕에 인삼 요리와 인삼 베이커리, 인삼 카페, 인삼 뷰티점, 그다음에 인삼 제품점 그리고 간단한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가칭 K 인삼 하우스가 선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일본 그리고 뭐 중국 이런 데로 그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국제 공항 그 면세점에 우리 금산을 대표하는 K 인삼 코너를 확보를 해서 국제적인 위상 제고 그리고 세계화 촉진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께서 과장 시절에 조성하신 금산 다락원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금산 다락원은 14개의 중앙부처 사업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그 문화예술 체육 복지의 클러스터인데요. 프랑스가 세계에 자랑하는 그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 건축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도 연간 그 이용객이 23만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어서요. 금산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금산의 그 명소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그 금산 남산 쪽에 기존의 그 금산 문화의 집을 헐어내고 새로 져서 선유원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여기는 그 신선이 논이는 그 동산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 문화, 예술, 체육, 복지가 결합된 그 종합 그 타운인데요. 이곳을 통해서 우리 금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키우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금산은 금수강산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정말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깨끗한 환경 자원, 거기다가 하늘 선물 금산 인삼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명나는 민속도 있고 특색 있는 음식도 있고 그리고 뛰어난 명당도 있고 또 두 그루가 넘는 은행나무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결합을 해서 금산에서 하루, 3일,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그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금산 헬스 투어리즘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금산이 치유 관광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갈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인 금산 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일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온화함이 감돌며 바깥 활동하기 좋은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 2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무척 큰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중부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 토요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남과 남부지방에,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 속 점막도 건조해지면서 코피가 자주 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럴 때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생리식염수로 코 속을 세척하거나 바세린과 보습 연고를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로 점막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시아,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